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월요일 잘 보내셨어요? 아마 지금쯤 이제 하루 마무리 하시고 곧 있으면 주무실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주무시면서 이 방송, 영상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로체스터 씨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서 애원을 해봐도 이 제인 에어의 마음은 변할 것 같지가 않아요. 나는 떠나겠다, 가겠다고 하는 제인을 계속해서 붙잡아보는 로체스터 씨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나는 문 쪽으로 물러났다. 가는 거요, 제인. 네, 갈게요. 나를 떠나는 거요? 네. 이리 와주지 않겠소? 나를 위로해주고 구원해주지 않겠소? 나의 깊은 사랑도 밑질 듯한 슬픔도 필사적인 기도도 당신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요? 그 목소리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애가 서려 있었다. 다시 한번 단호하게 가겠어요 하고 말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던가. 제인, 로체스터 씨, 그럼 물로 가시오. 하지만 나를 괴로움 속에 남겨두고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당신 방으로 올라가시오. 내가 말한 것을 다 생각해보고 내 고통을 한 번이라도 봐주오. 나를 생각해줘. 로체스터 씨는 고개를 돌리고는 소파에 몸을 던졌다. 제인, 나의 희망, 나의 사랑, 나의 생명. 고통에 찬 말이 흘러나왔다. 곧이어 낮고 큰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이미 문까지 가 있었다. 하지만 독자여, 나는 돌아갔다. 물러났을 때와 똑같이 결연히 돌아갔다. 나는 로체스터 씨 옆에 무릎을 꿇었다. 쿠션에 묻고 있던 얼굴을 내 쪽으로 돌리고는 그 뺨에 입을 맞추어 주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내가 말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시기를. 사랑스러운 나의 주인님, 당신이 해를 입거나 잘못되지 않도록 하느님이 지켜주시기를,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으니 후한 보상을 내리시길. 로체스터 씨가 대답했다. 사랑스러운 제인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보상이요. 그 사랑이 없다면 내 가슴은 무너질 것이요. 하지만 제인은 나에게 사랑을 줄 것이요. 그래, 고귀하게, 후하게. 로체스터 씨의 얼굴에 피가 몰렸다.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로체스터 씨가 벌떡 일어나서 팔을 내밀었다. 하지만 나는 포옹을 피하고 곧바로 방을 나갔다. 안녕히 계세요. 로체스터 씨의 곁을 떠나면서 내 마음이 소리쳤다. 절망이 덧붙였다. 영원히, 안녕히.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들고 말았다. 꿈속에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 있었다. 나는 게이츠헤드의 붉은 방에 누워 있었다. 밤은 깜깜하고 나는 이상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오래전에 발작을 일으키게 했던 불빛이
꿈에 다시 나타났는데 미끄러지듯이 벽을 타고 올라가서 흐릿한 천장 한 복판에 머물러 부르르 떨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 빛을 바라보았다. 천장은 어느새 높고 희미한 구름이 되어 있었다. 그 빛은 달이 흐릿한 구름을 가르고 나올 때 새어나오는 달빛 같았다. 나는 아주 이상한 기대를 품고 달이 나타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치 그 달에 운명의 말이 쓰여있기라도 하듯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보통 달이 구름 사이로 나타날 때와 전혀 달랐다. 손 하나가 겹겹이 쌓인 먹구름을 뚫고 들어가 휘저었다. 그러자 하늘에서는 달이 아니라 하얀 인간의 형상이 빛나면서 그 찬란한 이마를 지상 쪽으로 숙였다. 그 형상은 나를 응시하고 또 응시했다. 그 형상이 내 영혼에 말을 걸었다. 그 목소리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멀었지만 또 아주 가깝게 내 마음에 대고 속삭였다. 딸아, 유혹에서 도망쳐라. 그럴게요, 어머니. 나는 최면과도 같은 꿈에서 깨어나 그렇게 대답했다. 아직은 밤이었지만 6월은 밤이 짧다. 한밤이 지나고 나면 곧 동이 틀 것이다. 나는 생각했다. 할 일은 빨리 시작할수록 좋아. 나는 일어났다. 옷은 입고 있었다. 신발만 벗고 잠을 잤기 때문이다. 나는 무릎을 꿇고 서랍에서 속옷과 목걸이와 반지를 찾았다. 그러다가 로체스터 씨가 며칠 전에 억지로 안겨준 진주 목걸이가 눈에 띄었다. 나는 목걸이를 그대로 남겨두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공기 중에 녹아버린 환상 속 신부의 것이었다. 나머지 물건은 꾸러미로 쌌다. 20실링이 든 지갑을 주머니에 넣었다. 밀짚 모자에 끈을 매고 쇼를 핀으로 고정시킨 뒤 꾸러미와 아직 신지 않은 구두를 들고 살그머니 방을 빠져나갔다. 나는 페어팩스 부인의 방 앞을 지나가며 속삭였다. 안녕히 계세요. 친절한 페어팩스 부인. 그리고 아이들 방 쪽을 흘낏 보며 속삭였다. 안녕, 사랑스러운 아들. 방에 들어가서 아들을 안아주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예민한 귀를 가진 사람한테 들키면 안 되었다. 아마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을지도 몰랐다. 로체스터 씨의 방 앞에서는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야 했다. 하지만 막상 방문 앞을 지나는 순간 심장이 멈추어 버려서 내 발도 따라 멈출 수밖에 없었다. 방 안은 잠들어 있지 않았다. 그 방 주인은 안절부절 못하며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로체스터 씨는 몇 번이나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선택만 한다면 그 방은 천국이, 잠깐이나마 천국이 될 것이다. 내가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만 하면 된다. 로체스터 씨, 나는 죽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 살겠어요. 그러면 환희의 샘물이 내 입술에서 솟아날 것이다. 나는 이런 상상도 했다.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하는 다정한 주인은 초조하게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이면 나를 부르러 보낼 것이다. 그러니 떠나야 한다. 나를 찾아오라고 하겠지만 헛일일 것이다. 자신이 버림받은 것을 깨달을 것이다. 자신의 사랑이 거절당한 것을 알 것이다. 괴로워할 것이며 어쩌면 자포자기할지도 모른다.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문 손잡이 쪽으로 손이 갔다. 하지만 손을 도로 거두어들이고 조용히 지나갔다. 나는 우울하게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나갈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두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했다. 부엌 연문 열쇠를 찾았다. 기름병과 깃털을 찾아서 열쇠와 자물쇠에 기름을 발랐다. 물을 조금 마시고 빵도 조금 먹었다. 어쩌면 멀리까지 걸어가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최근에 몹시 쇠약해진 체력이 그나마 바닥나면 안 되었다. 이 모든 일을 하면서 나는 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가서 조용히 닫았다. 뜰에는 새벽이 어스라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저택 대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하지만 대문 하나에 나있던 작은 문은 빗장만 걸려 있었다. 그 문으로 나와서 문을 닫았다. 이제 손필드 저택의 바깥이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들고, 무겁진 않았겠죠. 짐이 많진 않았을 테니까. 소박한 작은 최소한의 짐을 들고 해가 뜨고 나서도 들판과 산 울타리와 좁은 길가를 걷고 또 걸어서 계속해서 민가가 조금 있는 마차를 얻어 탈 수 있는 곳까지 걸어가는 제이네어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큰 길가에 이르자 산 울타리 아래 앉아 쉬어야 했다. 앉아 있으려니 바퀴 소리가 들리고 마차가 달려왔다. 나는 일어나서 손을 들었다. 마차가 섰다.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더니 마부는 멀리 떨어진 고장에 이름을 댔다. 그곳이라면 로체스터 씨는 아무 연고도 없을 게 분명했다.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드느냐고 물었다. 마부는 30실링이라고 했다. 나는 20실링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자 마부는 그 정도도 태워주겠다고 했다. 게다가 손님이 없어 안에 들어가게 해주었다. 내가 마차 안으로 들어가자 문이 닫히고 마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상냥한 독자들이여, 그대들은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을 느끼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그대들의 눈에서 나처럼 가슴을 쥐어짜는 뜨거운 눈물이 펑펑 쏟아지지 않기를. 그 시간 동안 내 입술에서 나온 것처럼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늘에 올리지 않기를. 그대들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을 악으로 이끄는 도구가 될까봐 두려워하는 일이 없기를. 제2장. 이틀이 지났다. 여름 저녁이었다. 마부는 위트 크로스라는 곳에 나를 내려주었다. 마부는 내가 준 돈으로는 더 이상 나를 태워줄 수 없었다. 이제 나는 주머니에 1실링도 없었다. 나는 혼자이고 마차는 벌써 1.5km나 달려가 버렸다. 그제야 짐꾸러미를 마차의 그물주머니에 안전하게 넣어둔 채 깜빡 잊고 내린 것이 생각났다. 짐은 마차에 그대로 반드시 마차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완전히 빈털털이다. 그래서 제인이 정말 하나도 아무것도 남김없이 탈탈 털어서 마차에 실어 보낸 뒤 빈털터리로 이 새로운 마을, 정말 연고 하나 없는 위트크로스라는 낯선 도시에 지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동서남북으로 뻗어있는 길을 보면서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떤 사람들이 나를 반겨줄 수 있을까, 아무도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거나 호의를 베풀지 않을 텐데, 친척이라고는 만물의 어머니인 자연밖에 없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 그래서 황야 쪽으로 걸어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로 갈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갈 곳도 없는 마당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디로 가야 할까 하는 질문은 정말 견디기 힘든 물음이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헤매이는, 방황을 하고 있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길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먹지 못했기 때문에 배고픔도 굉장히 심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나는 인간이고 인간의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배고프고 춥고 외롭고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한 그런 상태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이 묘사가 됩니다. 오후 2시쯤 나는 마을로 들어갔다. 어느 거리 안쪽에 창가에 빵을 진열해 놓은 작은 가게가 있었다. 나는 빵이 먹고 싶었다. 빵만 먹으면 조금 기운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면 계속 버티기가 힘들 것이다. 같은 인간들 사이에 있게 되자 나도 힘과 활력을 갖고 싶었다. 마을의 큰 길에서 배가 고파 정신을 잃는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었다. 내가 가진 것 가운데 빵 하나와 바꿀 만한 것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나는 목에 작은 비단 손수건을 메고 있었다. 장갑도 있었다.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이 손수건이나 장갑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줄지 어떨지도 몰랐다. 어쩌면 받아주지 않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했다. 나는 가게로 들어갔다. 한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내가 옷을 점잖게 차려입은 것을 보고 숙녀라고 생각하고 공손하게 앞으로 나왔다. 그러고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다. 수치심이 확 몰려왔다. 준비했던 말이 차마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헌 장갑과 주름진 손수건을 내밀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게다가 이제 와서 생각하니 터무니없는 짓 같았다. 나는 피곤하니까 잠시 앉아있게 해달라고만 했다. 손님인 줄 알았다가 실망하자 그 여인은 냉담하게 허락했다. 여인이 의자 하나를 가리키자 나는 거기에 털썩 앉았다. 울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하지만 울음을 터뜨리면 얼마나 뜬금없을지 생각하고 꾹 참았다. 곧 빵집 여인에게 물었다. 마을에 재봉사나 허드렛 일 하는 여인이 있나요? 네, 2~3명쯤 있어요.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진 않지요. 나는 곰곰이 생각했다. 이젠 막다른 곳에 몰려 있었다. 나는 굶주림에 맞닥뜨렸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처지였다. 친구도 없고 동전 한 푼 없었다. 무슨 일이든 해야만 했다. 하지만 무슨 일을?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과연 어디서? 이 근처에 하인을 구하는 집이 있나요?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이 고장에서는 주로 무슨 일을 하죠? 사람들은 대개 무슨 일을 하나요? 농장 일꾼들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올리버 신의 바늘 공장과 주물 공장에서 일하지요. 올리버 씨는 여자도 쓰나요? 아니요, 그건 남자들 일이에요. 그럼 여자들은 무슨 일을 하나요? 모르겠어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지요. 가난한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살아가야 하니까. 그 여자는 내가 묻는 말이 지겨운 것 같았다. 사실 내가 무슨 권리로 그 여자를 성가시게 하겠는가. 사람이 한둘 들어왔다. 의자를 내주어야 하는 눈치였다. 나는 가게를 나섰다. 나는 왼쪽 오른쪽에 있는 집들을 빠짐없이 살펴보면서 거리를 걸었다. 하지만 들어갈 만한 집도 없고 들어갈 핑곗거리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지칠 대로 지친 데다 배도 너무 고파서 좁은 길로 들어가 산 울타리 아래 앉았다.
하지만 곧 다시 일어나 뭔가를 찾아다녔다. 의지할 만한 것. 아니, 적어도 그 방법을 일러줄 사람이라도 있을까 찾아다녔다. 길끝에 작고 예쁜 집이 서 있었는데 집 앞의 정원에는 아주 깔끔하고 화사하게 꽃이 피어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무슨 구실을 대서 그 하얀 현관문 앞에 다가가고 반들거리는 문고리를 잡을까? 그 집 사람이 무슨 이득이 있다고 나를 도와주겠는가? 그래도 나는 문가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다.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은 온화해 보이는 젊은 여자가 문을 열었다. 나는 희망도 없고 금방 쓰러져 가는 사람한테나 나올 법한 목소리로 이 집에서 하녀를 구하는지 물었다. 불쌍할 정도로 낮고 더듬거리는 목소리였다. 젊은 여인이 말했다. 아니요, 우리 집은 하녀를 두지 않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무슨 일이든 일자리가 있는 곳을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이 고장이 처음이라 아는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든 일을 해야 해요. 하지만 나 대신 일자리를 고민하거나 찾아보는 것은 그 여자의 몫이 아니었다. 게다가 그 여자의 눈빛을 보니 나라는 사람과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하는 이야기를 몹시 미심쩍어 하는 것 같았다. 여자는 고개를 저으며 미안하지만 아는 게 없다고 말하고는 아주 조용히 예의 바르게 문을 닫았다. 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이 조금만 더 오래 열려 있었다면 나는 빵 한 조각이라도 달라고 구걸해야 했을 것이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집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물러났다가 다시 다가갔다가 또 물러났다. 자꾸만 나는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나의 고립된 운명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할 권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오후가 지나는 동안 나는 길을 잃고 굶주린 개처럼 그렇게 떠돌아다녔다. 그리고 교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뜰 근처와 정원 한복판에 작지만 튼튼하게 지어진 집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사시는 목사관이 틀림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곳으로 가게 되죠. 다시 용기를 내고 없는 기운을 끌어모아 목사관으로 갔다. 목사관에 이르자 부엌문을 두드렸다. 늑수구레한 여인이 문을 열었다. 나는 여기가 목사관이냐고 물었다. 그렇소만. 목사님은 계신가요? 아니요. 금방 돌아오실까요? 아니요. 잠시 집을 비우셨소. 멀리 가셨나요? 그렇게 멀진 않아요. 한 4, 5km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가신 거랍니다. 지금은 마시엔드에 계신데 거기서 2주는 더 머무르실 거예요. 부인은 안 계신가요? 없어요. 가정부밖에 없다오. 독자요. 나는 곧 쓰러질 지경이었지만 차마 먹을 걸 좀 달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직은 구걸할 수가 없었다. 나는 천천히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나는 다시 손수건을 꺼냈다. 그 작은 가게에 있던 빵을 생각했다. 빵 한 조각이라도 먹었으면. 한 입만 먹어도 이 굶주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텐데. 본능적으로 다시 마을 쪽을 돌아보았다. 그 가게를 다시 찾아가서 들어갔다. 주인 여자 말고도 손님들이 있었지만 용기를 내어 물었다.
이 손수건 대신 빵 하나만 주시겠어요? 가게 주인은 미심쩍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빵을 팔아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필사적이 되어서 빵 한 쪽이라도 달라고 사정했다. 그 여자는 다시 거절했다. 그 손수건이 어디서 난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장갑은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 걸로 뭘 하겠어요? 독자여, 이 이야기를 자세히 늘어놓는 것은 별로 유쾌하지 않다. 고통스러운 과거를 돌아보는 일이 즐겁다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시절을 돌이켜보는 것이 힘들다.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모멸감을 한꺼번에 겪은 기억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줄 수가 없다. 날이 어두워지기 조금 전에 나는 농가를 지나갔는데 농부가 열린 문 앞에 앉아서 빵과 치즈로 저녁을 먹고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빵 한 조각만 주시겠어요? 배가 몹시 고프거든요. 농부는 깜짝 놀라서 나를 흘깃 보았다. 하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빵을 두툼하게 잘라서 주었다. 거지가 아니고 단지 괴짜 같은 숙녀가 검은 빵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았을 것이다. 나는 그 집이 보이지 않는 곳에 오자마자 자리에 앉아서 빵을 먹었다. 아유, 우리 제인애 얼마나 정말 쓰러질 것 같을까. 얼마나 힘들까. 지금 거의 정말 죽기 살기라는 그런 각오로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참 국어를 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그렇게 살았던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배가 고프다, 빵을 달라, 빵을 주실 수 있겠느냐, 그것도 참 굉장히 정중하게, 그쵸? 배운 사람이니까 그런 말을 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그리고 또 그 안에 그 먹고 싶은, 배가 너무나 고픈 그 욕구는 또 얼마나 지금 클지. 그리고 지금 잠을 잘 못 자고 있어요. 뭐 지붕 아래서 자고 또 지붕이 없는 그냥 한 데서 자고 뭐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몸과 마음과 모든 육신이 지금 정말 최악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가서 제가 커피 한 모금도 주고 그리고 따뜻한 빵도 좀 한 조각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네요. 정말 막막했을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돈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 제인 에어가 정말 극한의 상황이 되니까 길거리나 사람이 자주 다니는 도로보다는 저기서 주는 게 낫겠어 하면서 거의 죽을 생각으로 어떤 언덕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의 이제 나는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계속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전히 그 음침한 언덕과 황량한 풍경 속으로 사라지는 황야 언저리를 두리번거렸다. 멀리 늪지와 언덕 마루들 사이에 어느 어렴풋한 지점에서 불빛이 반짝 켜졌다. 처음에는 도깨비 불이야 라고 생각하고 금방 사라질 줄 알았다. 하지만 그 불빛은 계속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다. 물러나지도 않고 앞으로 다가오지도 않았다. 그럼 모닥불을 피운 걸까? 나는 불길이 번지는지 지켜보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불빛은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았다. 그러자 나는 짐작해보았다. 저건 집에서 켠 촛불일 수도 있어. 그렇다 해도 저기까지는 가지 못해. 너무 멀어. 그리고 저 불빛이 1m 앞에 있다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문을 두드려도 눈앞에서 문이 도로 닫힐 텐데. 나는 서 있던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땅바닥에 얼굴을 묻었다. 잠시 그대로 엎드려 있었다. 밤바람이 언덕과 나를 휩쓸고 지나가 구슬피 울며 멀리 사라졌다. 비가 세차게 내려서 흠씬 젖고 말았다. 딱딱하게 얼어붙는다면, 죽음이라는 상냥한 무감각 상태가 될 수만 있다면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괜찮을 것이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에 부르르 떨었다. 나는 곧 다시 일어났다. 불빛은 아직도 있었다. 희미하긴 했지만 비가 오는데도 꺼지지 않았다. 나는 다시 걸으려고 애썼다. 지칠 대로 지친 팔다리를 질질 끌며 천천히 불빛을 향해 나아갔다. 불빛을 따라 언덕을 비스듬히 가로질러 넘어서 넓은 늪지를 건넜다. 나는 2번이나 넘어졌다. 하지만 그때마다 일어나서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 불빛은 마지막 희망이었다. 반드시 손에 넣어야만 했다. 늪을 건너고 나니 황무지 위로 하얀 흔적이 보였다. 가까이 가보니 길이었다. 길은 그 불빛을 향해 곧장 뻗어 있었다. 불빛은 나무로 둘러싸인 작은 언덕 같은 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나무들은 형태와 잎모양으로 보건대 전나무 같았다. 가까이 다가가자 나의 별은 사라졌다. 나와 그 별 사이에 장애물이 끼어든 것이다. 나는 손을 내밀어서 눈앞에 있는 시커먼 형체를 더듬어 보았다. 거친 돌로 쌓은 나직한 담장이었는데 위에는 말뚝 같은 것이 박혀있고 안쪽에는 높은 가시나무 울타리가 있었다. 나는 더듬거리며 나아갔다. 다시 눈앞에 희끄무레한 것이 보였다. 그것은 작은 대문이었다. 손을 대니 경첩 달린 문이 움직였다. 문 양쪽에는 호랑가시 나무인지 주목인지 시커먼 덤불이 있었다. 대문으로 들어가 관목들을 지나니 집이 나타났다. 집의 형체는 아직하고 검었으며 꽤 길쭉했다. 그런데 나를 인도해주던 불빛은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다. 사방이 어두침침했다. 식구들이 모두 잠자리에 든 것일까? 그럴까봐 겁이 났다. 문을 찾으려고 몸을 비스듬히 틀었다. 그러자 그 친숙한 불빛이 땅바닥에서 30cm쯤 높이에 있는 아주 작은 격자창의 마른 목골 유리창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창문은 너무 작고 눈에 잘 띄지 않아서인지 커튼이나 차일도 쳐져 있지 않았다. 덕분에 나는 허리를 숙이고 늘어진 덩굴들을 젖히고 집안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바닥이 깨끗하고 모래가 깔린 작은 부엌이 똑똑히 보였다. 백납 접시들이 줄줄이 늘어선 호두나무 서랍장에는 붉은 톳한 불빛이 비치고 있었다. 괴종시계와 하얀 전나무 탁자와 의자 몇 개도 보였다. 나는 봉화불이었던 촛불은 탁자 위에서 타고 있었다. 그 빛을 받으며 늙은 여인이 양말을 뜨고 있었는데 생김새는 거칠어 보였지만 주위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깔끔했다. 그저 호기심에서 이런 것들을 관찰하긴 했지만 딱히 특출난 점은 보이지 않았다. 난롯가에는 좀 더 흥미로운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넘쳐나는 장밋빛 평화와 온기 속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우아한 젊은 아가씨 둘이 앉아 있었다. 모든 면에서 나무랄 데 없는 숙녀들이었다. 한 명은 나직한 안락의자에 앉아 있고 또 한 명은 등받이 없는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둘 다 검은 상복을 입고 상장을 두르고 있었는데
검은 옷 때문에 하얀 목과 얼굴이 더 두드러져 보였다. 덩치 큰